네, 사회복지 실천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의 기출,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된 문항과 관련된 이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 실천론 제2강 기출문제 해설과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출문제 해설과 풀이 1번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전문적 관계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 전문적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 관계는요, 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하고 사회복지 실천가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관계라는 것은 실천 현장에서 어떤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시간 제한적으로 어떤 통제된 관계, 이런 것을 우리가 전문적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사적인 만남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전문적 관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클라이언트와 실천가의 그 관계, 그것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중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맞죠. 사회복지사의 어떤 욕구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요.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중심이 되고 그것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헌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시간적인 제한을 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친구하고 만나면 우리 관계 언제 끝나?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런데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요. 6개월이면 6개월, 그리고 혹은 10회기면 10회기 이렇게 시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 3번입니다. 전문가 자신의 정서를 통제하는 관계이다. 네,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서 전문적 관계는요. 통제된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문가, 사회복지 실천가가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표출하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난다고 해서 막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분노를 느낀다고 해서 막 분노를 표출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정서를 통제하는 관계, 그것이 바로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관계의 특성입니다. 4번, 전문가가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형성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아, 앞에서 우리가 1번에 클라이언트 욕구가 중심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가 전문적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전문가, 그거보다 더 앞서서는 클라이언트가 먼저 제시하는 목적, 그리고 그것을 전문가와 같이 협의해서 설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이 전문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4번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자, 5번. 전문가는 전문성에 기반을 둔 권위를 가진다. 자, 앞에서 우리가 그린우드가 이야기했던 전문가의 어떤 권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전문가의 어떤 속성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전문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권위적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전문가로서 클라이언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어떤 전문성에 기반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권위를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가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실천에서 전문적 관계의 어떤 요소로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자, 다문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아주 문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옳은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여러 문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문화적 다양성을 키우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랬을 때 밑에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문화주의는 문화 상대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바로 문화 상대주의, 다른 사람의 문화가 어떤 가치가 낮다거나 높다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 다양성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다문화주의는 문화 상대주의다라고 말하는 이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을 찾는 거네요. 자, 2번. 다문화 사회복지 실천에서 기술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아니죠.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거에 있어서 기술은 지식보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술과 지식 모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하나만 강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문화주의는 사회 통합을 위해 소수자의 동화를 유도한다. 요 앞에 설명했던 문화 상대주의하고 안 맞죠. 동화를 유도한다라는 건 흡수해버린다는 것인데 그대로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틀린 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도 틀리고 2번도 틀리죠. 4번. 다문화 사회복지 실천은 클라이언트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는 중립적인 실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는데 아닙니다. 클라이언트의 차이점, 문화상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차이점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5번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명시된 다문화적 역량증진 의무를 준수해야 된다. 자, 내용은 맞는데요. 뭐가 틀리냐?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이 문화적 다양성하고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자, 앞서서도 다른 그 1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반드시 읽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다면 이걸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거. 자, 정답은 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실천관계 기본 원칙과 그 예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실천관계의 기본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 수용, 자기결정, 개별화, 통제된 정서적 관여, 그리고 비밀보장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시면 금방 아시겠죠? 뭐냐? 비에스틱의 관계 형성의 7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관계론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7대 관계 형성의 원칙이 뭐냐? 자, 우리가 그 첫 글자만 따서 외우는 거는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요거는 앞 글자 따서 외우셔야 됩니다. 개의통 수비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요 정도는 외워주셔야 된다. 자, 그랬을 때 그 내용에 기반을 해서 이 실제 설명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수용. 학교폭력 가해자의 행동에 대해 그 상황과 감정을 이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용이라는 것은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이 수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행동에 대해 그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지 수용이 어떤 폭력이라든지 이런 행동을 해서 행동을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 행동에 대한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수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거 맞는 말. 자, 두 번째, 자기결정, 학생의 자퇴 결정을 존중한다. 예, 요거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퇴한다고 했을 때 그냥 오케이, 자퇴 이러는 거 아니죠. 자퇴를 했을 때 왜 그렇게 하는지 또 어떤 정보들이 필요한지 충분히 상담하고 학생의 자기결정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맞는 겁니다. 자, 3번. 개별화. 따돌림 방지를 위해 다문화 가정 학생의 사고방식과 생활 유형을 개별적으로 조정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죠. 개별적으로 뭘 하니까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좀 짚어내야 되는 게 뭐냐면 조정한다라는 말이에요. 개별화라는 것의 의미는요. 클라이언트를 그대로 인정하고 개별적으로 대하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쭉 내용을 보시면 뭐예요? 다문화 가정 학생의 사고방식과 생활 유형을 조정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내용은 사실은 개별화의 설명으로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틀린 내용으로 고르는 거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 통제된 정서적 관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된 정서적 관여는요. 그 피해 학생의 분노와 공포감을 민감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천가들이 이런 통제된 정서적 관여를 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어떤 감정 표현을 하는 이런 내용들은 바로 시청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클라이언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하는 거고요. 실천가는 어떤 표현을 할 때 자기의 정서를 통제된 상태에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통제된 정서적 관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5번. 비밀보장. 학생의 뜻에 따라 부모의 이혼 사실을 교사에게 알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예, 요거 맞는 답인 거죠. 자, 그랬을 때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사정을 위한 면접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바로 면접 중에서도 면접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정, 첫 번째가 사정을 위한 면접이 있고 두 번째가 정보 수집을 위한 면접이 있고 세 번째가 치료를 위한 면접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사정을 위한 면접 어떤 내용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사정을 위한 면접의 내용 한번 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면접이라는 것은 어때요? 직접적으로 클라이언트와 대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서비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면접이라고 하면 무조건 직접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요 내용, 그러니까 면접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긴 하지만 이 밑에 있는 지문들을 살펴보면요. 면접의 유형 플러스 그리고 개입 방식에 따른 실천 분류
이 안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서비스냐 간접 서비스냐를 구분하는 것도 밑에 볼 수가 있어요. 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 사정을 하는 면접에서 요 내용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고요.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파악하는 것. 사정한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또 문제나 욕구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강점도 파악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해결의 장애물을 탐색하는 것도 바로 사정을 위한 면접입니다. 뭐 아이가 있어서 우리가 뭐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하면은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다른 어떤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 요렇게 하기 위해서 탐색하는 것, 요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욕구 우선순위 설정하는 것, 요것도 욕구를 파악하는 사정에 해당이 되죠. 자, 5번, 클라이언트의 환경의 변화 촉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정을 하는 단계라고 하잖아요. 사정은 욕구를 파악하는 단계예요. 그랬을 때 환경의 변화를 촉진하는 것은 일단은 사정을 하는 단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면접이라는 직접적인 어떤 개입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환경의 변화를 촉진하는 것은 바로 간접적인 것이 해당이 되고요. 면접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4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를 찾는 거니까. 자, 5번입니다. 면접 과정에서의 질문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면접 중에서도 면접 기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면접 기술이 있죠. 경청, 질문, 뭐 관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 기술. 질문은 우리가 자료 수집을 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면접의 기술이죠. 그랬을 때 그 질문을 하는 방식이 어떠하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살펴보겠습니다. 기억, 부인은 남편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민감한 상황에서 왜 그런 말을 하셨죠? 네, 왜라는 질문은 굉장히 비난하는 쪽의 말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가능하면 면접 과정에서 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질문이 아닙니다. 디귿, 이번처럼 갈등이 심각한 적은 몇 번 정도 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처하는 어떤 방식이나 횟수나 그런 것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 과정의 질문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내의 반응은 어땠나요? 죄책감이 들진 않았나요? 네, 죄책감이 들진 않았나요? 라고 하면서 뭐예요? 유도를 하고 있죠. 이런 질문 그렇게 적절한 면접 기술의 질문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물어보고 있죠. 이중, 중첩된 질문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옳은 것은 기억 디귿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6번입니다. 실천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수행해야 할 과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실천 과정은 크게 5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접수와 정보 수집이 있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사정, 계획, 개입, 종결평가 이렇게 5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첫 번째가 접수와 정보 수집이라고 했는데 접수와 정보 수집, 요 자료 수집 단계 요 2개가 첫 번째겠네요. 자, 접수 단계에서는 목표 우선순위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이야기한 정보 수집을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목표라는 게 설정이 되려면 그 전에 문제를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사정이 다 끝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접수 단계에서는요, 그냥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단계, 그리고 우리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어떤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그 단계가 바로 접수 단계예요. 그래서 접수 단계에서 목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언제 하느냐? 바로 계획 단계에서 하는 것이 바로 이 목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2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접수 단계부터 벌써 틀렸어요. 그죠?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자료 수집 단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정 단계라고 했죠. 자, 접수하고 자료 수집을 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정, 실제로 욕구를 파악을 하는 거죠. 문제를 파악을 하고 동시에 뭐예요? 사정할 때는 능력, 자원해서 어떤 강점 파악도 같이 사정 단계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계획의 단계입니다. 계획에서 계획의 장단
과장이 목표를 합의를 하고 목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까지 여기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개입을 하는 단계가 있어요. 요 안에는 개입이라는 것이 빠져 있기는 한데 계획을 세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실행하고 개입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 하고 나서 종결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실행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수행해야 될 과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접수를 위한 초기 면접지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천 과정을 5단계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접수인 단계예요. 이 단계에는 아직 이 클라이언트가 우리 기관에 클라이언트로 등록이 되지 않은 거예요. 등록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그 첫 단계가 바로 접수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접수에서 초기 면접지에서 무슨 내용들을 기록을 하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초기 면접지의 내용에는요, 주로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정보, 그러니까 가족 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주요한 정보는, 주요한 문제들은 뭐가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파악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느 기관에서 의뢰가 됐으면 의뢰된 이유라든지, 과거에 어떤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이 접수예요. 그랬을 때 가족 관계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개입 방법과 비용에 대해서는요, 아직 우리 클라이언트가 되지 않았는데 비용을 얘기를 하고 개입 방법을 먼저 이 초기 면접지에 쓰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죠. 이것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바로 계약서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이라는 거.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는 이제 틀린 게 되겠죠. 비용을 먼저 얘기하는 건 아니죠. 자, 3번. 타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이유, 그리고 이전 서비스를 받은 경험,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가 호소하는 주요 문제, 이런 것들을 접수 단계에서 초기 면접지에 포함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 중 사정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실천 과정 두 번째 사정 단계이죠. 앞에 접수 자료 수집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정을 하게 됩니다. 사정이라는 건 앞에서 접수 그리고 자료 수집 단계, 정보 수집 단계에서 클라이언트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이것이 우리가 개입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인지 욕구인지 그것을 파악하는 단계가 바로 사정의 단계예요. 이랬을 때 사정의 단계에서는요, 문제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강점도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정이라는 건 사실은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정 단계 여기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정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런 특성을 기억을 하시고, 자, 밑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사정은 지속적인 과정이다. 네,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사정은 사정 단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는 실행을 하다가도, 그리고 계획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이 사정을 하게 됩니다. 자, 니은.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자원을 함께 다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정을 할 때는요, 문제도 파악을 하지만 강점, 자원도 함께 파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사회복지 실천의 사정의 특성 중에 이중 초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문제에도 초점을 맞추지만 외부 환경, 자원에도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 니은 다 맞는 것이고, 디귿. 사정 과정에서는 클라이언트의 관여가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가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클라이언트죠. 그래서 사정 과정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의 관여가 아주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요 디귿도 사정 단계의 특성으로 맞는 것입니다. 자, 서로 상호성을 가지고 클라이언트도 열심히 관여를 해야 되고 사회복지사도 열심히 관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리을입니다. 사정 과정에서는 사회복지사의 판단이 보류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니요. 사정 단계에서는요, 사회복지사가 끊임없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 앞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접수라든지 자료 수집 단계에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막 호소하는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는데, 이 사정 단계에서는 실제로 문제를 규정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끊임없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을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번에 맞는 거를 고르는 거니까 기역, 니은, 디귿이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사정도구 중 집단 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도식화하여 구성원의 지위, 구성원 간의 관계, 허위 집단 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실천 과정 중에 두 번째 단계 사정 단계에서 활용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사정 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다 개인이나 가족을 사정하는 도구인데요. 그 중에서 딱 하나 집단을 사정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야? 네, 소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소시오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여러 사정 도구들 중에 집단을 사정하는 도구입니다. 자, 가계도라든지 생태도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력도표, 이런 거는 개인이나 가족을 사정할 때 활용하는 것이고요. PI는 우리가 통합적 접근에서 이야기하는 사정도구에 해당되는 건데, DSM하고 대비되는, 그래서 환경 속의 인간을 우리가 사정할 때 활용하는 그러한 분류 체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개인의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랬을 때 집단을 사정하는 도구는 2번 소시오그램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번입니다. 자, 사정 단계에서 클라이언트가 제시한 남편의 일중독 문제를 자신의 남편에게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로 바꾸어 진술하는 것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실천 과정의 2단계인 사정 단계에서는 접수라든지 자료 수집 단계, 정보 수집 단계에서 클라이언트가 호소한 문제를 사정 단계에서 실제로 문제를 규정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클라이언트가 호소하는 문제를요, 욕구로 바꾸어서 진술하는 요것을 바로 문제 규정, 문제 형성, 문제 정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 형성까지 문제 정의가 해당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욕구로서 이걸 바꾸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의 일중독하고 이것을 우리가 사정 단계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파악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하고 이제 면접을 하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진짜 문제는 남편의 일중독의 문제가 아니고요. 와이프가, 부인이 내 남편에게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고 싶어하는, 남편이 일만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저변에는 나는 남편에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것, 이것으로 다시 재정의하는 것을 우리가 사정 단계에서 문제 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표적 문제의 우선순위 결정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3단계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3단계에서는 우리가 뭐를 하느냐? 바로 3단계는 계획 단계인데요. 계획 단계에서는요,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목표 설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하는 단계까지 바로 이 계획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다시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표적 문제를 선정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짜로 실질적으로 개입 목표를 설정하는 것. 표적 문제는 요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목표를 설정할 때는 먼저 클라이언트에게서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가장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이 도움을 서로 주고받고 하기는 하지만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단계, 그 중에서 한 3개 정도를 선정하는 단계, 그게 바로 표적 문제를 선정하는 단계예요.
문제예요. 그 다음에는 이 표적 문제가 해결된 어떤 좋은 상태를 우리가 개인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에 기반을 해서 개인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그것에 또 기반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지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표적 문제, 우선순위 결정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보는데, 표적 문제는 우선순위가 반드시 필요한데 모든 문제를 우리가 전부 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한 3개 정도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얼마나 이게 시급하냐, 긴급하냐,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데 해결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또 변화 가능성이 좀 높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뭔가 개입을 했는데 표적 문제가 변화될 가능성이 너무 낮다라고 하면은 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후순위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성, 변화 가능성, 뭐 해결 가능성 이런 것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클라이언트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거죠. 클라이언트가 나 이게 중요해요. 난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에 있는 측정 가능성은요. 자, 이거는 사실 표적 문제 우선순위 결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 목표를 설정할 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측정 가능성, 개인 목표 스마트라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데, 거기서 측정 가능성이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측정 가능성은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표적 문제의 우선순위 결정에 고려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개입 단계에서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가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천 과정 5단계 중에 4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바로 개입 단계입니다. 개입 단계는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수행을 하는 거예요. 전략을 수립을 하고 실행하고 점검하는 것이 바로 이 개입 단계에서 우리가 하는 내용이에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계획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바로 개입 단계 해야 되는 거고요. 서비스 제공 전략 및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아니요. 이제 실제로 개입 단계에서는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실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계획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계획 수정 POC 재사정 필요하다. 자, 사정이라는 건 지속적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릴,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과정 및 총괄평가. 이건 마지막이죠. 평가를 하는 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 디귿해서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사례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사례관리에 최근에 점점 시험 문제의 출제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례관리의 특성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등장 배경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중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확대로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등장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파편화된 어떤 서비스, 그래서 서로 중복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제공되고 자원이 막 낭비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연계 조정하는 필요성이 대두됐고, 그래서 사례 관리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2번.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죠? 네. 2번,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극대화및 역량 강화. 네, 맞습니다. 이 사례관리에서도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다양한 사례관리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클라이언트들이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또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접근성도 강화하고 또 역량도 강화하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자율성 극대화, 역량 강화 이런 것들도 사례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주로 복합적인 욕구나 문제를 가진 사람이 대상이 된다. 그렇죠. 사례관리라는 건 한 사람의 다양한 어떤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계 조정해서, 그렇기 때문에 요 3번도 사례관리 설명으로 맞고요. 4번. 계획, 사정, 연계 조정, 점검의 순으로 진행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사례관리의 순서는요. 이렇게 일단 보세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을 봤을 때 뭐예요? 계획은 사정하고 순서가 달라요. 사정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계획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여기부터 순서가 잘못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연계 조정은 사실 이제 뭐 어떤 실행을 하는 단계일 수 있겠죠. 이제 실행 단계가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점검, 그 다음에는 이제 평가가 이어지겠죠. 근데 일단 여기서 계획하고 사정의 단계가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4번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 4번이 정답이네요. 자, 이 사례관리 계획, 사정하고 계획하는 그 앞 단계에는 뭐가 있냐면 아웃리치라는 게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아웃리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정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평가하고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자, 5번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 요거 두 개 연결시켜서 사례 관리의 내용으로 적절한 설명이죠. 자, 그랬을 때 1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또 사례관리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례관리 개입의 원칙들이 여러 개가 있죠. 자, 통합성, 접근성, 포괄성, 체계성, 지속성 이런 설명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개별화라든지 자율성, 앞에서 설명드렸던 자율성 극대화라든지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설명이 어떠한지 물어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통합성, 서비스 조정을 위해 사례회의를 개최한다. 그렇죠. 파편화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사례회의라는 걸 하게 되는 겁니다. 자, 2번 접근성, 사각지대 발굴 위해 아웃리치를 한다. 앞에서 제가 먼저 사정을 하기 전에 아웃리치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자, 클라이언트들이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거예요. 자, 3번 포괄성, 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를 의뢰한다. 네,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거 맞는 거죠. 자, 체계성, 중도 탈락한 클라이언트를 찾아 서비스를 재개한다. 아니요, 체계성에 대한 설명은요, 체계는요, 자원을 관리를 잘 해서, 잘 조정을 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체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뒤에 있는 설명은 체계성의 설명으로 틀린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지속성, 종단적 차원에서 개인의 욕구에 반응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 맞습니다. 지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5번입니다. 다음에서 사례관리자가 수행한 역할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사례관리자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의 역할하고 같이 연결지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례관리자는 알코올, 가정폭력, 실직 문제가 있는 클라이언트를 면담하여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면담을 했다. 네, 그리고 알코올 치료와 근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자, 근로에 대한 동기를 부여를 했고, 자, 지역자활센터 이용 방법을 설명해주고, 설명도 해주고, 또한 클라이언트 배우자와 다른 알코올 중독자들의 배우자 5명으로 집단을 구성하고, 알코올 중독 영향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기도 했고요. 자, 가정폭력 상담소에 연계하여 전문 상담을 받도록 하였다. 연계도 해줬네요. 자, 살펴보시면 면담을 하고 이런 것들은 상담가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면담을 한 건 상담가의 역할. 그 다음에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 뭐 이런 조력자 역할일 수도 있고, 또 조력자가 밑에 예시로는 나와 있지 않네요. 자, 그렇지만 또 내용 살펴보면 이용 방법을 설명하고 라고 하는데, 이용 방법을 설명했다라는 건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뭔가를 가르쳐줬죠? 가르쳐줬다라고 하는 건 교육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정폭력 상담소에 연계했다라고 하는데, 중재자, 중개자 구분하셔야 되죠. 중개가 바로 이 연계자의 역할입니다. 자, 그랬을 때 중재자가 여기에 빠져있네요. 중재자가 뭐예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을 우리가 중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재자에 대한 역할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론 기출문제 풀이 2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